자영업자 571만 명, OECD 평균의 무려 2배입니다. 매일같이 3,000명이 창업을 하고요. 무려 2,000명이 폐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 2,000명 중에 한 분이 되실 겁니까? 안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성공의 창업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주실 두 분 소장님입니다. 자, 먼저 고경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셨습니다. 김상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수 창업, 전수 맞다, 사부 뭐 이런 창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뭐 사부 맞죠. 따거.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다가 운전하다 보니까 요리 학원이 크게 있더라고요. 아, 요리 근데 학원. 거기 밑에 전수 창업이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요리 학원 선생님이 노하우를 알려주고선 창업을 하게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전수 창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기존에 이제 그 뭐 이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서 네. 전수 창업이라는 그 타이틀을 거는 요리 학원들이 있어요. 네. 그 레시피만 제공하면서도 전수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레시피나. 그 다시 이해하면은 전수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네. 부분 전수일 네. 가능성이 많다. 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럼 전수 창업,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일단 그 성공한 점포를 모델로 삼아서 네. 그분들한테 그 핵심 가치를 네. 그대로 다 전수받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기간이 되겠죠. 기간. 그러니까 특정 기간을 다 상당히 정하기도 하는데 네. 자신이 완전히 그것을 전수받을 때까지로 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3일이면 돼, 뭐 3개월이면 돼, 이게 아니라 자신이 들어가서 난 이제 완벽하게 배웠다라고 느낄 때까지 배우는 것이 좋다. 그쵸, 그것이 사분의- 전수 창업이다. 하산하거나 할 때까지. 아, 저는 이 전수 창업 그럼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저쪽 M본부에서 그 당시에 신동엽 씨하고 같이 했던 그 열심히 가게 오픈해줬던 프로그램이 아, 있었죠. 예, 네. 예, 예. 가서 뭐 매출하게 나고, 아, 그렇죠. 성공, 막 이런 거. 그때 그 컨설팅의 방법론을 제가 전수 창업으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수 창업의 아버지지. 그렇죠. 제가 아빠예요? 핸델이에요, 핸델. 전수 창업의 어머니. 그래서 실제 이론과 체계 이런 형태를 다 정리를 했고 나는 현장에서 실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행착오가 된 부분도 가장 많이 알고 시장에서 사업성이 검증된 브랜드를 찾아가 그 사장님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신 있을 때까지 배우고 단순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레시피뿐만 아니라 그 사장님의 운영하는 철학, 가치 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얼핏 보기에는 저것도 체인점 아닌가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점 형태의 창업법, 이게 전수 창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곳에서 그대로 배워서 나의 독립점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것이 단순히 만만, 비법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장님이 성공한 모든 요인들을 다 배워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왜 필요한지는 얘기를 확실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수 창업의 한번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인천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소문난 맛집. 과연 그 명성답게 가게 하는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이 뜨거운 인기의 주인공은 바로 오겹살입니다.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중독성 강한 맛. 오겹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집중하고 진짜 육즙이 살아있어요. 종이점 맛집 하면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맛만큼 치솟는 인기. 그렇다면 가게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한 3,500에서 한 4,000 정도? 네, 그뭐 연매출을 따지면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조금 특별한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사장님이 전당 코치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아니, 이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그러세요? 직접 창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신 거죠. 일단은 뭐든지 알고 나서 뭐든지 시작을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맛이라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만 좀 얻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을 고르는 법부터 재료를 다루는 법까지 하나하나 단계별로 전수한다는 김정윤 사장. 일단 고기 손질은 다 배우셨으니까 오늘은 고기 토치하는 거 그 위주로
좀 배워볼게요. 가맹점, 체인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정확히 한 11분 정도 지금 창업해서 지금 장사하고 계십니다. 오겹살 구이의 포인트가 되는 멸치젓 소스와 반찬 레시피 역시 빠짐없이 전수합니다. 전수 창업은 제가 하나에서 10가지 다 알려드리면 본인 스스로 직접 만드시고 또 개발하시고, 프랜차이즈는 그냥 본사에서 받은 제품을 그냥 내가 조리 없이 그냥 데워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처럼 확실한 기술 전수가 이루어지는 전수 창업. 이게 프랜차이즈하고 다른 게 내가 도제 시스템으로서 내가 전수를 받고 새 가게를 운영하면 그 뒤부터는 내 독립 창업 가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창호처럼 스승 조언을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자기의 창의력이 더 가미되면서 강해질 수도 있어요. 청출어라. 네. 배운 내용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 전수 창업의 매력. 여기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터득하고 나면 비로소 나만의 가게를 열 준비가 끝납니다. 내 브랜드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고요. 가장 큰 그 마진율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내가 더 연구하고 노력하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기존의 프랜차이즈보다 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고깃집 사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연매출 4억에 지금 뭐 도제 시스템으로 전수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면 도제 시스템으로 전수 창업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게 같은 경우는? 국내의 현재 시장이 도제식 창업을 전제했을 때에 대부분 한 1,0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1,000에서 2천. 2천 정도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부분 아까 막걸리 레시피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또 실제 개점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실제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같이 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개점 일이 그 디데이는 모든 소비자는 심사자 평가자의 심정으로 오거든요. 그렇죠. 그때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실망하는 건데 그때에 이 아무리 훌륭한 제자도 자기가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정말 든든한 이 후원자가 딱 뒤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런 날 딱 봐주면 정말 든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체적인 이 서비스 이런 과정에 다 포함됐을 때가 내가 볼 때는 진짜 도제다. 그래서 그 정도는 1,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저 전수 창업 받아서 사업 시작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왕십리 황학동 골목에 뭐가 있죠? 곱창 골목이 있죠. 그 곱창집에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 젊은이 시절에 가서 저 어머님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돈도 없고 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가서는 제 가게를 한번 갖고 싶습니다. 돈도 안 받고 그냥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한 3개월 정도를 했는데 배신감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모르는 남녀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누구야? 무슨 이제 일하고 이제 뭐 하고 정리하고 곱창 뒤집고 굽고 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스를 비율을 막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수 받는 거지. 한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소스는 내 눈앞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뭐 여쭤봤어요. 얼마? 돈을. 네. 그렇죠. 300만 원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300만 원. 난 저 300만 원의 값어치도 없는 사람이었나. 뭐 이런 좀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3개월 동안 아까 무료 봉사를 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3개월을 또 3개월 더 늘려서 또 참고 또 3개월 더 늘렸다면은 내가 볼 때는 그 300만 원 주고 가져간 그분의 핵심 가치 이상의 가치를 이미 가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배우는 실제의 고객 응대라든가 또 이 관리, 이 전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개점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훨씬 더 비싼 가치를 보고 있던 거예요. 그분들은 부분 전수였다면 저는 약간 전수에 가까운. 진짜 전체를 받는 진짜 도제식으로 맛만 가져가서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준 씨도 되게 시행착오를 하신 거다. 왜냐하면 사전에 전수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거를 이 전수자인 모점포와 그다음에 창업 예정자인 허준 씨와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도 하나 곁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창업자 입장에서 어느 집이 모점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맞거든요. 이거를. 근데 장사 잘 되는 사람들은 나 그거 안 해. 이러는 분들 더 많아요. 야,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이러는데 뭐 전수비 얼마 주려고 500만 원 나 그거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전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고 우리 집이 이거를 통해서 한 집안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에 동의하면서 진짜 전수자와 실질적인 창업자 사이는 가족 관계보다 더 끈끈한 하나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어떤 쌍방 간의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돼야 되는 거. 이게 전수 창업의 사실은 진입 장벽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서로 간에 그러한 유대관계와 그러한 이야기, 미리 어떤 계약이라든가 전문가 집단까지도 다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인데, 저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러면 전수 창업을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그 가게가 전수 창업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그럼 가가지고 그냥 일단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단 고객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 가게 그럼요. 저는 모점포 정도를 결정할 때까지는 적어도 그냥 고객이 아니고 초 A급 울트라 단골 고객이 돼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내가 그 희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가장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네네. 그 분을 선택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노하우를 나만 알고 있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마음을 다해서 전해주는 이 전수제도, 그러니까 이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성공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공률이 높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요 VCR 통해서 보셨던 이렇게 견실한 모점포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네. 또 상당 부분은 저는 전수 장사를 하는 전수 창업 모점포도 많다. 너무 많아. 소스만 딱 알려주는.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다른 데 전수 장사를 통해서 별도의 영업의 수익을 좀 올리고 싶어. 예, 제가 볼 때는 저쪽 어디 대구에 어떤 분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요. 여기 뭐 저 평촌에 오픈했습니다. 근데 이걸 전수를 좀 시켜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죠. 즉 이건 뭐냐면 지금 이런 선술집형 아이템은 요즘 같은 뭐 삼겹살 같은 경우는 불멸의 스테디셀러죠.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검증된 모델 그 자체를 그대로 한다면 저는 큰 리스크는 없을 거다. 하지만 모든 아이템이 다 전수로서 오픈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수 창업의 단점 같은 건 없나요? 단점 저는 너무 많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전수 창업이 아주 뭐 최상의 창업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를 통해서 해당 브랜드를 마케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해당 브랜드를 인지하고 그 구매 가치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는 반면 전수 창업은 소비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현격히 떨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 아까 지금 허준 씨가 직접 경험했듯이 이게 분명히 100% 전수를 해준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0%를 진짜 해준 건지 아니면 90%만 해준 건지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신뢰하는 수밖에. 그렇죠. 이건 철저하게 신뢰에 대한 부분으로 믿고 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전수의 진실성 이 부분을 어떻게 검증하고 필터링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료로 좀 남길 필요가 있다. 그것까지. 단순히 그냥 뭐 몇 개월 일한다고 해서 이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분명히 이런 부분은 필요하네요. 근데 저는 전수창업 전문가를 어떻게 찾을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근데 저는 적어도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혹여 컨설팅을 받는 다음에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일이죠. 그럼 이 컨설턴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컨설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쫙 쳐다보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마찬가지로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면 아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요즘 전문가 치고 SNS 활동 안 하는 전문가 없을 테고 그리고 만나보고 통화해보고 이러면 금방 알 수 있죠.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건 너무너무 전문가가 되셨지만 그 부분은 열심히 하시고 전문가적인 어떤 필요한 부분은 좀 도움을 받으셔서 좀 체계화시키면 더 좋겠다.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따다른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여기는. 그게 이제 결국은 전수 창업의 그 전수자들은 그 세미 프랜차이즈 형태를 좀 가져가는 형태고, 그렇죠. 그 모점포에 그 이미 그래도 알려져 있는 그 상호를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초기 시장 진입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생소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고척동의 그 집 막 이런 거. 양쪽의 이 가치가 되게 상반돼요, 이거는. 그래서 자신이 이건 잘 평가를 해야 돼요. 나의 역량이 이것을 능가할 수 있다면 나는 새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보통은 난 능가할 수 있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수제 우동집. 이곳에 정통 일본식 우동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개 정도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각 매장당 연매출 4억.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 와, 20개 매장. 그러니까 전수 창업에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까지 가는 케이스예요. 작은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기까지 이 드라마틱한 성장은 손님들의 지속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먹어본 우동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인기와 사랑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맛. 진한 닭육수와 파의 풍미가 어우러져 깊이 있는 맛을 자아낸다는데요. 일반 우동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본식 우동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이타에서 직접 이렇게 전수해서 배워온 우동입니다. 과거 일본 유명 우동집에서 일했던 이강우 사장. 이분은 일본에서 직접 전수로 배우신 거야. 일본 큐슈 오이타현에. 자기가 하숙집에 그 아저씨 소개로 여기 가서 알바를 하게 된 거지, 설거지. 저 지역 우동에서는 뭐 주워서 먹는 집이었어요. 3,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 두 개씩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통 그대로 고수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그 맛을 또 유지 보수를 하려면은 내가 이거를 만들 줄 알아야 하잖아요. 전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에게 닥친 가장 큰 미션은 본토의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본에서 전수받은 그 면을 그대로 뽑기 위한 제면실인데요. 장비도 다 일본에서 쓰던 거, 배웠던 거 그대로 다 공수해서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파는 기계식 우동면과 이곳의 수제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당겨도 찢어지지 않고 신축성이 있고 탄력이 있거든요. 전수 받을 때 뭐 그런 면이 한국에서 팔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어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웠고 또 그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뭐 이거를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에서도 일본식 우동면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승에게 전수받은 그대로를 지켜내기 위한 열정. 그 노력의 끝은 최고의 맛. 그리고 매출 상승이라는 기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맛의 업그레이드도 이뤄냈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직접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접 뛰어들어서 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자기가 일하면서 이 집 사장님보다 자기가 더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생기면 창업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전수 창업의 핵심이 아닐까요? 와, 정말 감동이 있는 VCR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적이나 뭐 나 자신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이 맛의 전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전수의 핵심 가치가 어떤 거라는 걸 저는 정확히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데요. 원래 이게 일본이라는 게 중요해요. 전수를 얘기할 때 일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중세 유럽의 수공업 기술자에게 무릎 꿇고 배우는 제자, 이게 둘째거든요. 근데 일본은 똑같이
지금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노다카시 같은 이자카야 사장님인데도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아들 매장을 오픈하고 또 그 아들 매장에서 배워서 손자 매장을 오픈하고 1년에 한 번씩 우노다카시 사장님 집에 모여서 막년회하는 이게 하나의 저는 전수 창업의 되게 중요한 문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대로 우리 한국 상권에서 실천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일본에서 아들도 아닌 사람이 이거 받으려면 아르바이트를 뭐 한 3, 4개월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 면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고 그 이후에도 또 다양한 그 뭐 육수를 뽑는다든가 그 다양한 그 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스킬들이 많이 있겠죠. 체크 포인트들이. 그럼 이거 약간 군생활 꼬이는 것처럼 한 3년은 설거지를 3개월을 하면 보통은 그릇 담당으로 가는데 이 밑에 안 들어오고 윗선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까 다시 중세 유럽의 전술을 좀 보면 중세 유럽의 수공업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간이 최소 2년에서 8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3년 정도의 장인 과정을 또 이수를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기술자가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10년 바라봐야 돼요. 그럼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전수창업 같은 경우도 적어도 여기에서 이게 그냥 뚝딱 한두 달에 배울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도 한 달 해보고 2달 해보고 일정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다시 재수. 그렇지. 이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 단계를 그 통과하지 못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전수 창업이라는 게 우리가 여지껏 알던 대한민국의 전수 창업은 전수 창업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돈만 주고 그냥 메뉴 레시피만 얻어오는 것은 진정한 재수라고 전수라고 볼 수 없고 정말 전수라는 거는 지금 얘기했던 도제식 전수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는 의지가 정말 보통이 아니어야겠는데요. 그래야죠. 배우는 사람의 의지. 그럼요. 그런데 지금 중개부에서 100년 가게 육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전수 창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잘 전수가 되면 100년 가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700년 된 가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100년 된 가게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된 가게들을 좀 육성하자 뭐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올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자영업 어려운데 이 3대째 내려온 집들은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집들 아니냐. 그렇지. 거기를 뭘 도와주느냐. 우리를 도와줘야지. 이런 지금 저 찬반 양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수라는 개념으로 100년 가게가 아주 동떨어진 부분은 아닌데 그렇지. 단지 저는 오래된 가게는 오래된 가치로서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된 가게도 노포는 아니다. 그렇지. 이런 700년 돼야. 그렇죠. 3대는 물려야 된다. 최소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래된 가게는 그 지역의 음식 문화를 이어져 오는 하나의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오래된 가게 주인이 과연 전수 창업 모점포로서의 이런 여기에 동의하느냐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가도. 그렇죠. 그리고 다들 그런 분들이 이런 100년 가게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의 음식 문화를 계속 이어져 간다면 좋은데 그분들만 이렇게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전수 창업의 이 문화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수 창업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의지도 중요하고 그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정말 다각도로 좀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 창업인데 정말 부탁인데 당신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꼽으실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수 창업은 프랜차이즈하고 완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수를 받으려는 분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좀 갖춰주십시오.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이게 내가 돈 줬으니까 이제 가르쳐줘봐 이러면서 쫙 팔짱 끼고 있으면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전수 매장을 결정할 때
저는 정말 이렇게 내가 이분을 사부로 모실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이런 자세가 돼 있지 않는 분은 전수창업 시장에 오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자신이 자금이 부족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는 것이 대신에 시간이 뭐예요? 돈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타임 이즈 마니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전수 창업을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시간적 그 여유를 갖고 충분히 이 배울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거 담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급해서 난 이거 한 달 만에 빨리 속성으로 해주세요. 자기는 똑똑하니까. 이거는 자세가 안 됐다는 거 벌써. 그렇죠. 네. 배울 자세가 안 돼요. 네. 스승님이 하산하거나 할 때까지는 충분히 그죠? 존중하면서 그렇죠.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전수 창업은 내가 정말 이 작은 점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충분히 나 스스로가 혼자서 배부르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소상공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전수해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건 혹은 가르치는 사람이건 이 마인드를 좀 잊지 않는다면 아마 성공적인 창업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의 조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전수 창업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전수 창업 너무 많이 합니다.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와주신 도수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식 중에 한 명이 가업을 잇는 것은 일본의 전통인데 수제자가 자식 중에 한 명이 있지 못하면 이 한국인한테 수제자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라면집을 배우려고 창업한 사람이 오면 나의 수제자는 서울에 있다. 그래서 여기 서울에 와서 배워서 일본에 오픈한 매장이 한 11개. 우와, 대박! 그러면 이 사장님도 그 도제제도의 그 스승의 마음을 이어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부가 됩니다.